자,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에 공급가액 금액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연불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불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연불 이자라고 하는데 이 연불 이자를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3,600만 원짜리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매달 100만 원씩 얘를 36회를 납부하면 된다고 저한테 차를 판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부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럼 이 100만 원에는 원금이 있고 플러스 이자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할부로 구매하면 이 100만 원씩 달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이자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자를 우리 연불 이자라고 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 금융은 우리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이자는 원 거래의 아주 부수적인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그냥 얘 빼지 말고 100만 원에 10% 과세 표준이니까 10%를 그대로 부과해서 10만 원의 세액이 나오도록 그냥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하는 게 과세 표준에 그냥 포함시켜서 넣어두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우리 운송료,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처럼 대가의 일부로 받게 되면 우리는 돈 받은 만큼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담하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할 건 없어요. 줬다가 자기는 공제받으면 되거든. 그죠? 사업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누가 부담을 했던 간에 결국은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사업자 단계에서 이걸 집어넣는 과세 표준에 넣냐 가지고 서로 불쾌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둔 거예요. 다음 4번에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이런 부가세라고 말하는 이런 세금들의 이중과세처럼 다 합친 거에 10% 들어갈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부가세라고 말하는 것 단독적으로 우리가 세금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다른 세금이 발생했을 때 기생으로 붙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 대상 물건을 다른 걸 사면 부과될 거고 그 물건에 주세가 들어가는 거면 주세, 교육세가 들어가는 거면 교육세 이런 것들이 같이 붙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세금들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00만 원에 10%를 해야 되지 부가가치세까지 넣어서 110만 원에 10%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도 보시면 자, 두 번째 우리 애누리 환입 그리고 할인 자, 이런 경우에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100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래 징수해야 되니까 10만 원을 받게 되겠죠. 100만 원에 10%. 근데 여러분들이 물건 받았는데 하자가 있어 키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반품하겠다고 해서 제가 40만 원 깎아줬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깎아준 그 40만 원은 이제 과세 표준에 포함할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60만 원만 줄 거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6만 원만 받아야 되지 원래 거래 금액에 우리 부가가치세 받는다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누리가 발생하면 과세 표준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공급가입 변동으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과세 표준에서 빼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 및 멸실된 재화의 가액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택배 시켰는데 여러분 손에 들어오기 전에 얘가 택배 그 배송 과정에서 분실했거나 도착해서 받았는데 얘가 깨져 있어요. 여러분들 물건 값도 안 줄 건데 무슨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물건 판 사람이 부가세 달라고 그래. 그럼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또 네 번째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과세 거래하고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계약 등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받는 우리가 그 연체이자 있죠. 연불이자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연체이자는 우리가 뭔가 지급을 늦게 해서 거기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주는 거죠. 그럼 제가 이 100만 원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서 1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번 달에 안 냈다고 다음 달에 연체료가 붙을 때에 이 이자만 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거나 아니면 얘를 합쳐서 다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그런 일은 없죠. 한마디로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연불이자는 과세 표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표현은 어감은 좀 비슷한데 서로 다른 거죠. 자, 그럼 227페이지에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및 반환보조금 적혀 있는데, 자, 우리 회사가 주류상이라고 볼게요. 그럼 음식점이나 술집에 술을 납품을 해요. 그러면 술값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박스는 우리 주류상 거예요. 그래서 반환조건이라 옆에 우리 주류상 거라고 옆에 적어놔 둘 건데, 그럼 우리가 반환조건부로 술박스에 담아서 주지 술병만 20개씩 30개 주지 않죠. 그럼 반환조건부로 준 이 박스 가격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값만 포함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우리 대가와 구분해서 적혀 있는 봉사료 있죠. 우리 호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커피 10,000원, 그럼 부가가세 별도니까 11,000원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래 봉사료 3,000원 이제 붙으면 14,000원 이렇게 나오는 이 봉사료는 우리는 과세 표준에 들어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자, 그럼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혀 있죠. 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공제는 빼는 건데 않는다라는 건 빼지 말란 이야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대손금인데,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아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 산 사람이 외상으로 팔았더니 대손 발생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는 공급가액이고 매출세액이라서 부가가치세 이 하나만 팔았다면 이렇게 되게 해서 신고를 할 건데, 신고할 때 얘가 과세 표준이 될 거고 얘가 매출세액이 되어서 신고를 할 건데, 자, 얘가 대손 당했으면 얘를 지울 거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대손이 발생했으면 얘는 그대로 두고 얘는 두고 나중에 아래쪽에서 여기에 대손 세액 공제라는 걸 가지고 10만 원을 빼서 과세 표준은 100만 원인데 매출세액은 0원으로 나중에 수정시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대손 세액 공제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워버려서 얘를 없애버리고 얘도 빼주면 이중으로 빼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대손 당하면 이 매출세액 못 받았으니까 이 세금 안 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대손 세액 공제 신고라는 걸 저하고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럼 세액은 따로 빼줄 거니까 과세 표준에 공제 빼지 말고 그대로 넣어서 신고하라 그 이야기예요. 대손 당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지금 가로에 채권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로 적혀 있는데 10년으로 개정됐어요, 올해. 그래서 5년이 아니고 10년 경과한 날에 확정 신고 기간까지 하면 우리는 대손금은 이제 대손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인 거고, 다음 장려금 적혀 있는데 판매 장려금이에요. 자, 판매 장려금은 우리 과세 표준에 그대로 넣어두란 이야기예요. 판매 장려금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돈도 과세 표준에 넣어서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건데, 만약에 이걸 돈이 아니고 돈으로 받았을 때 판매 장려금인데 물품으로 지급한다면, 판매 장려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면 이때는 간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사업상 증여.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주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고 거의 10%고, 물건으로 우리 뭔가 잘 팔면
고맙다고 물건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더 주는 수당을 더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돈을 주면 과세 표준에 포함돼서 10% 세금 계산될 거고 물건으로 주면 간주 공급으로 사업상증에 해당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하자 보증금도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같이 10%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보면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마디로 이 세 개 항목이 아닌 걸로 물어보는 거죠.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대소금, 대송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이렇게 세 개 기억하셔서 다른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자, 과세표준 계산에 특례가 적혀 있는데 우리 과세표준의 안분 계산은 크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은 좀 이론 시험에 대한 세무회계 쪽에서 조금 필요한데 우리 전산 세무회계에서는 크게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228페이지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자, 이걸 우리가 판단 이야기예요. 당연히 우리 건물하고 땅하고는 같이 팔지 따로따로 팔지 않죠. 그죠? 그럼 자, 얘를 같이 파는데 그때 과세 표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예를 들어 건물하고 땅 다 합쳐서 3억이래. 그럼 이걸 왜 나눠야 되냐면 건물값에 대해서는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10%를 받아야 되고 땅값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안 받을 거라서 우리가 경영사업자라면 건물은 세금 계산서, 땅은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걸 어떤 기준으로 안분해서 나눌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칙은 감정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태어나 처음 듣죠, 우리 세법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원칙은 감정가액이 하는 건데 그 감정가액이 없으면 이제 우리 기준시가를 가지고 할 거예요. 기준시가는 우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들을 부과하는 우리 기준금액을 기준시가라고 하죠. 요즘 TV에서 계속 나오죠. 제 상식으로는 이해 못해요. 왜냐면 판매되는 실제 거래 가격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낮게 해놓고서 세율을 왜 높여? 실제 거래 가격 하는 게 제일 형평성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난질하고 싶어서 저보다 돈 잘 버시는 분들이 계속 버티고 있더라고. 자, 그럼 시가를 가지고 하고 그게 기준 시가가 또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일단 장부 금액으로 한 후에 나중에 기준 시가로 바꿔줄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가액이라는 건 없다면 감정을 일부러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로 한다. 이건 이론 목적으로만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229페이지에 간주임 대령은 다 볼 거니까 자, 6번 양가로 6번 한 번만 눈 앞면 익혀둘게요. 자, 제가 전에 그 간주 공급할 때에 폐업시 잔존 재화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폐업시 잔존 재화의 과세 표준은 재고 자산은 시가인데 우리 사용 중이던 고정 자산들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 체감률이라고 제가 적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고정 자산을 팔았다고 말하는데 그 체감률이라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아래 1번이 동그라미 1번 적혀 있는 곳 있죠.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 기간에 5%씩 다른 걸로 봐요. 그럼 1년엔 2과세 기간이니까 10%니까 10년 쓴다고 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이런 것들은 우리는 1과세 기간에 25%. 그러면 2년 쓴다는 이야기죠. 이만큼 달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감가 체감률만큼 이만큼 다른 거 빼고 남은 만큼을 우리 팔았다고 계산할 거예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9년 2월에 구입을 한 기계가 있어요. 얘가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 해서 물건을 사온 거예요. 그럼 이 100만 원을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2020년 12월이나 11월에 우리가 폐업을 해요. 폐업을 하면
경과 과세 기간 수를 세는 거예요. 이 앞까지 몇 번의 과세 기간이 지나갔나? 그러면 2019년 6월 30일, 2019년 12월 31일,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그럼 세 번의 과세 기간이 경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했으니까 1과세 기간에 25%가 달렸는데 세 번의 과세 기간이니까 75%가 감가상각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75% 감가상각되었으니까 세법은 250만 원이니까 25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감가체감률로 계산해서 가는 거예요. 2년 지나버린 거면 끝인 거고. 이게 지금 우리 여기에 간주 공급할 때 과세 표준으로 계산해 가는 원리예요. 그럼 지금은 제가 뭐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한테 계산하라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안 하시되 5% 25%는 나중에 우리 재계산할 때 또 한번 보게 될 거니까 그때 같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233페이지로 가서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를 보도록 할게요.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 자, 거래징수라는 건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느낌 오시죠? 우리 과세사업자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그 금액의 공급 금액의 10%를 거래징수를 해서 우리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그걸 우리 거래징수라고 하고. 자, 그럼 우리 세금 계산서라는 걸 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는 많은 사람들이 텍스 인보이스라서 TI라고 약자를 많이 쓰는데, 자, 이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법전에 명시된 우리 증빙 서류예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법 법전에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이런 것만 있지 나머지들은 우리 영수증으로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는 게 적혀 있어야지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건데,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34페이지에 필요적 기재사항 적혀 있죠. 자, 이건 당연한 내용들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자, 보시면 자, 물건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두 사람이 거래를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건 가격을 저한테 줬죠. 근데 저도 부가세 신고 안 하고 여러분도 부가세 신고 안 해요. 그럼 부가세법은 물건 판 저를 잡으러 올까요? 물건 산 여러분을 찾으러 올까요? 그때 여러분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를 했으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가지고 있을 거냐? 물건 판 제가 가지고 있겠죠. 그럼 신고 안 하면 잡으러 와야 될 건 저잖아.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물건 판 사람을 중요시하니까 세금계산서가 중요한 게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공급자용이고 파란색이 공급받는 자용이에요. 그럼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은 서로 거래했다는 사실은 인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급자든 공급받는 자든 둘 다 등록번호는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당연한 건데, 자, 특이한 케이스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받기도 하겠죠. 자, 그럼 자, 방금 제가 공급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급자는 상호하고 이걸 책임질 대표자의 성명이 필요해요. 이걸 안 가지고 오면 무한책임사원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공급받는 자는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야. 자기 공급 안 받는 공제 안 받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법이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이제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세표준을 써야 되고 세액이 10%다 20% 0%다 그건 우리 납세자가 알아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세 그리고 하나 빠뜨릴 뻔했네. 공급 시기 이걸 언제 작성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는 작성 연월일이다 혹은 작성 일자라고 표현하죠. 자,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우리 세무계산서 직접 보신 적 있으신 분 보면 진한색으로 저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면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공급자는 왼쪽에 크게 네모박스 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는 이렇게 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도 등록번호 여기에 상호 성명 그리고 아래쪽에 쭉 길게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작성일자 여기가 공급가액 여기가 세액 여기는 비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테두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그 외 나머지들 우리 아래쪽에 이제 많은 항목들이 있는 칸 있죠. 이렇게 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쓰는 날짜가 얘는 공급일자인데 공급일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얘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 매매추 전표에 복수거래하는 것처럼 할 때 날짜 신경 안 쓰죠. 그런 건 신경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필요적 기재사항 얘네들만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으면 되는데 사실 물건 매출하는 사람은 대충 써줘도 부가세 받아가지고 그 세무서에 가져다 주면 거꾸로 매출자한테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공급받는 자가 이 중에 한 개라도 누락하게 되면 우리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되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외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조금만 더 나가 보면 영수증이라는 게 있죠. 자, 영수증에선 먼저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혹은 현금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 혹은 회사가 만든 양식인 일반 영수증이나 혹은 금전 등록기 영수증 등 이렇게 영수증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여러분들이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는 긁었을 때 주는 종이 있죠. 그 종이 이름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그 종이가. 자,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은 개인은 그냥 일반 현금 영수증이라는 표현만 쓰고 그리고 사업장의 현금 영수증은 지출증빙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법 제도가 우리 세계에서 지금 탑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이것들에 대한 제도를 처음에 현금 영수증 옛날에 없었고 이거에 대한 제도를 보완을 했어요. 우리가 초창기 시절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신용카드 우리나라 IMF 터지면서 우리나라에 좀 카드가 많이 보급이 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신용카드는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라 아빙기라는 걸 찍었어요. 그리고 저도 막 일할 때 가가지고 막 읽어가지고 한 장 나가지고 고개 주고 한 장은 저녁 퇴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은행 문 닫기 전에 가서 은행 주면 은행에서 내 주 거래 은행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해가 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카드 전표는 그냥 세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거의 거래명세서와 같은 느낌인 거였는데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보급이 잘 되어 있으면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벤사라는 걸 만들어요. 아마 카드 단말기 가맹되어 있는 곳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벤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벤사가 카드 단말기라는 걸 가지고 거기에 결제된 내역을 전부 다 서로 금융 쪽으로 보내주는데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전부 다 전달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서
여러분들 신용카드 그 영수증 한번 본 적 있죠? 거기에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커피 한 잔 마셔도 그 카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장님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적혀 있죠. 그럼 그 증빙에다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다 기재하도록 제도를 보완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현금 영수증은 그 뒤에 이제 보완시키고 나서 현금 영수증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끌어서 좀 사람들이 힘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세법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원했어요.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그 우리 신용카드 긁으면 15%인데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쓰면 30% 주고 이렇게 유도를 시켰어요. 하도 빚쟁이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얘네들 생기면서 같은 기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면서 이제 얘를 고급 영수증으로 승격을 시켜줘요. 얘는 그래도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인데 고급 영수증으로 승격시켜줘서 부가가치세법이 어느 정도까지 너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세법이 인정해 주는 얘네들은 적격 증빙으로 승격이 돼요. 얘는 영수증인 거예요. 영수증인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으로 승격된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세금계산서는 왕족이고 얘네들은 귀족인 거예요. 그럼 우리 간이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 간이영수증 우리 본 적 있죠? 귀족한 거. 거기는 물건 판매하는 공급자의 정보만 고무인이나 아니면 인쇄시켜 놓고 사는 나한테 뭐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뭐 못이나 테이프 사러 가면 뭐 몇백 원 이렇게만 적혀 있지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시키지 않죠.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필요한 정보를 하나도 제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얘네들은 천민 인정 안 해요. 무시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부가가치세법은 무증빙인 거로 볼 거예요. 나중에 법인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3만 원 이하, 나중에 접대는 뭐 1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다 비용 인정해 줄 건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얘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인정하지 않는 증빙이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수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이라는 표현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증빙이다 혹은 없다 이런 뜻을 영수증이라고 해요. 그럼 자, 얘네들은 천민인데 부가세법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왕족하고 얘가 귀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귀족이 왕족 노릇을 하면 되나요?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에서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현금 영수증이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절대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얘는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증빙밖에 안 되는 거지 세금 계산서의 모든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와서 카드로 결제하고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물건 한 개 팔았는데 증빙을 2개 발행해 주게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나한테 카드 끌면 카드 점표 나올 거잖아. 그럼 2개 발행해 주면 뭘로 신고할 거냐? 얘가 있는데 어디 귀족 따위가 떠들어. 그래서 우리는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는 거예요. 얘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왕족이 있으면 얘는 그냥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역할은 뭐 할 거냐면 분개할 때 카드니까 외상거래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래서 얘 없는 자리에서만 얘가 있는 거다. 나중에 이중발급 나오면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니까 세금계산서가 가지고만 회계 처리할 거예요. 얘를. 자, 그럼 자, 우리 이 세금계산서 제도를 가지고 보면 234페이지 아래에 자, 일반 세금계산서 우리 흔히 말하는 종이세금계산서 있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세금계산서예요. 종이가 잘못되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종이세금계산서 왜? 똑같은 세금계산서예요. 똑같은 세금계산서인데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할 때에 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낼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금계산서 그 두 장을 다 가져다 주면 세무서는 폐지 창고될 것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는 그 발행한 사람이든 공급받은 사람이든 그 세금계산서를 5년간 자기 사무실에 보존하는 거고, 그럼 빨간색만 모아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작성하고 파란색만 모아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작성해서 그걸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세 공무원들은 그걸 받아서 전산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입력을 하고 나면 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서로 매칭이 맞는 건 패스하고 한쪽만 있는 거면 이제 걔를 잡으러 가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처리를 하는데, 이게 너무 그 비조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전산화 시키자고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쓰는지를 파악을 해봤더니 우리 납세자들은 거짓말 잘하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데 그때 당시 200원이었어요, 한 건당. 지금도 200원이죠, 거의. 근데 이건 10년 넘게 계속 그 금액, 10년이 뭐야? 그건 20년째 그 금액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 200원이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죠. 딴데 등기로 세금계산서 보내면 돈이 그거보다 더 비싼데. 그런데 또 과세관청은 그걸 믿은 건지 믿는 척한 건지, 그래 그렇다면 너네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한 건당 200원씩 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인데, 이걸 던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밑밥 던지기 시작했네. 그럼 어느 정도쯤 되면 잡았다 생각하고 때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200원씩 줄게라고 하면서 1, 2년 지나자마자 바로 딱 말을 바꿔요. 자, 이제 법인 사업자는, 그렇죠, 얘는 의무 발급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의무 발급이니까 발행세액 공제가 없다. 이제 너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처음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걸로 하겠다 해서 2%씩 가서 때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도 세금계산서 학계표도 제출하고 종이도 주고받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해도 보관세법이 시끄러워 하고 너 발행 안 하는 거야, 2% 때린 거예요. 한국 사람은 맞으면 정신 빨리 차리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을 하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아니 2년 전에 내가 너무 심했지, 그래서 발행했는데 그러면서 1% 내려줬어요. 그전까지 2% 때렸었어요. 자,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얼마 안 지났어, 6개월인가 1년 지나서 바로 이제 개인 사업자한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손을 대는데, 처음에 연 매출액이 10억에서 그 다음에 7억으로, 그 다음에 5억으로, 지금 현재 3억.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 사업자도 3억 이상, 직전년도 우리 과세 면세 매출액이 3억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들이에요. 얘네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예요. 그럼 개인 사업자 중에 3억 미만인, 3억에 미달하는 사업자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에 매출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가 붙어 있고, 매입은 우리 영세한 3억 미만인 사업자는 살 수도 있겠죠. 그럼 종이세금계산서 받는다고 해서 뭐 공제 안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영세한 사업자는 사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겠죠. 받는 건 상관없어. 발행한 사람이 종이 발행하면 안 되면 지가 혼나는 거고, 나는 종이를 받든 우리 그 전자로 받든 나는 주고 그걸로 의해서 공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발행할 때는 전자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는 법인이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예, 해도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거래처에도 지금 여러 군데서 제가 세금계산서 가지고 있는데, 그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가 정말 생각하시는 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옷가게를 하든지 장난감 가게 한다든지 백화점에 있는 점포를 하든지 이런 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수수료 샵들. 거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백화점에 서버도 막혀 있고 아니면 컴퓨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종이 가지고 가서 적어 자기가 준 종이 금액을 적어 가지고 쭉 수거해 갔는데 백화점에서 자기들이 귀찮아서 이제 전자로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전자세금계산서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근본 그 궁극적인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종이세금계산서 때는 과세공무원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고 전부 다 전산에 입력을 했죠. 근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내가 발행을 해요. 첫 번째 발행을 하면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가 승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전자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 서버 안에 내가 금액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승인해주고 그럼 나는 국세청에다가 이걸 전송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국세청 서버에 거래 사실이 이 두 양자에 대한 게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입력하는 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한 사업자한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를 면제시켜 준 거예요.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돼.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들어가면 우리 뭐 옛날 그 글자를 안 지워서 그런데 11일 이내, 10일 이내 두 칸 나눠져 있는 게 11일 이내 제대로 적법 발급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안 내도 되는 거. 제대로 안 한 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야 되는 거.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전산에. 나중에 같이 구경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국세청 서버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5년간 보존의 의무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작용을 했냐면 자, 제가 법인 사업자예요. 그럼 당연히 매출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낼 일이 없어요. 근데 매입도 법인 사업자한테 이렇게 사다가 갑자기 개인 사업자한테 샀는데 이 사람이 종이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걔 하나 때문에 내가 매입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쉽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행동을 해요. 전에서 전자로 발행해 주세요. 이건 찌적게 하고 끊어버려요. 이 XX 같은 놈들이.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자로 바뀌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확산이 엄청 많이 됐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여기 있는 백화점들. 자기들 보안 때문에 외부 IP에 접속도 안 돼요. 홈택스도 안 들어가져요. 그래갖고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달래. 몇백 개 업체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개인 인증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수수료해 주면 저한테 카톡 보내주면 그 금액 보고 밤에 쫙 발행해줘요. 매장에서 보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가르쳐 줬는데 이 휴대폰으로 발행돼요. 그랬더니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지금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되는 게 엄청 크죠. 회계 담당자 입장, 세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가 활성화 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세금계산서 제도를 보면 이 발행은 언제 해야 되냐면 공급 시기에 하는 거예요.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할 거고 그러면 공급 받는 자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녁이나 오후에 보내면 이 사람 집에 가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거래가 힘들겠죠. 그래서 전송은 얘는 우리 발행일의 다음 날까지 하는 걸로 얘를 이제 정한 거예요. 발행일의 다음 날까지. 그래서 자 얘는 며칠까지가 아니고 발급하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 주도록 하루 유예를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자 이제 세법법전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숫자는 잊으셔야 돼요. 이건 11일이라는 숫자는 옛날이에요. 옛날에는 10일까지 뭐 해라. 그러니까 11일까지 하면 된다 했다가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종이에나 이런 데 남아 있는 건 시행규칙에서 그 미세한 부분들을 안 지워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시행규칙이 우리 신고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종이니까 적혀 있는 걸 볼 수밖에 없는데 전부 다 무시해야 돼요. 11일이라는 숫자는 우리 이제 수업하는 데서 전혀 쓸모없어요. 11일이라는 말 없어요. 무조건 다음 날이에요. 7일날 발급했으면 8일까지, 9일날 했으면 10일까지. 근데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는 거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다음 날이 11일이라서 11일까지.
그냥 전화해가지고 받아야죠. 그렇죠? 이메일로 눌러라고 해야죠. 근데 이거 필요 없어요 사실. 아니, 옛날에는 이 순서를 다 가야 됐는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거래처도 처음에 이거 너무 안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세가 지금은 0.3%인데 아니면 0.5% 0.3%인데 옛날에는 1%였어요. 컸어요. 아예 전송 안 한 거예요. 그냥 미전송 가산세였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쪽으로 제출해야 되니까 그걸로 제출 불성실로 해서 50원을 감면했었는데 근데 얘네들 그 제공하는 필3용어나 패스트빌 이런 곳에서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거래 상대방 약정해 가지고 상대방 승인 한번 눌러주면 그 다음부터 승인 안 해도 되게 얘는 다음날 아침 새벽 1시에 자동 전송되게 그렇게 옵션이 다 걸려 있어요. 홈택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홈택스는 상대방 승인도 안 눌러도 돼요. 그래서 잘 해야 돼요. 홈택스는 국세청 서버인데 이거 보낼 필요가 없어. 그 서버에서 보낸 건데 홈택스에서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쓰는 순간 끝이에요. 그래서 잘못 쓰면 수정세금계산서 날리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가 지금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잘못됐으면 전해서 우리 소 찌집시다 다시 보낼게요. 그런데 지금은 찌집시다가 안 돼요. 이미 전송은 끝났으니까.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물건 보냈는데 물건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거나 이런 받는 일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서 공급가액 변동은 수정세금계산서 엄청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과세 공무원 아무 말 안 해요. 왜냐면 자기들은 모르거든.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거든. 나중에 정리된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 235페이지에 자 위에 보시면 그 암령 처리된 곳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고 적혀 있죠. 자, 이 꼭 기억해 두세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우리 전자발급 명세를 전송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기억하라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 가산세 계산할 때 다음 날 안 하면 가산세 대상 이런 걸로 들어온 걸로 시험에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적혀 있는데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공급 시기 인도했을 때예요. 근데 아래에 우리 발급 시기 특례에서 후발급 세금계산서 적혀 있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표현하죠. 일상생활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키워드는 1여월이죠. 여월이라는 건 그 달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달 것만. 다른 달 거 넘기는 게 아니고 자,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공급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물건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공급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 1개월간 공급했지만 얘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공급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는 말일자 6월 30일로 해서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이에요. 꼭 10일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머지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는 건 7월 31일 날짜로 해서 8월 10일까지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 1여월이라는 건 그 달 것만 합칠 수 있는 거지 다른 달 거는 간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력에 보이는 딱 그 달. 우리 1학년, 1여월 이런 표현 쓰죠. 그러면 그 해 것만 1학년. 그 달 것만 1여월이에요. 그럼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달 것만 가지고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거예요. 이게 우리 월합계 세금계산서예요. 이게 후발급이라고 표현 적혀 있죠. 그럼 말일자로 잡게 되면 어차피 과세기간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회사들도 1일부터 5일까지 서로 거래한 거 막 정리하고 세금을 주고받고 하는 게 이때까지 해야 되거든. 근데 10일날 했다가 빠뜨리면 또 서로 이제 마음이 안 좋아져요.
왜냐면 이번 신고 기간에 낼까요? 다음에 낼까요? 미리 이야기가 되면 상관없는데 또 한 방에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날려야 되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초반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월학계 세금계산서예요. 그럼 10일까지 이때까지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월학계 세금계산서 안 하는데 6월 1일 날 6월 16일 날 물건 팔았어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거야. 그럼 과세관청이 와서 당신 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어? 그러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우리 월학계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마치 다음 달 10일까지쯤 된 거예요. 월학계 세금계산서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면 원래 원칙은 인도하는 시점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신문에서 그래서 다 다음 달 10일까지 맞춰서 월초에다 다 날리죠. 그게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법도 이때까지 하면 잘한 거다. 어차피 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잖아. 왜냐면 탈세나 누락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달 말일자로 했으니 공급 시기도 그달 안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별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면 선발행 세금계산서 적혀 있는데 얘는 별거 아니에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거래처에서 물건 사겠다고 거래처가 아니라 처음 보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 본 곳에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저 물건에 대해서 품위서 올려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좀 발행해 주면 안 돼요? 라고 처음 본 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행해 줘도 되나요? 1억치 발행해 달래. 옛날에 해줬는데 지금 왜 안 해줘요? 그럼 아니죠. 세금계산서는 미리 발행해줘도 돼요. 보면 뭐 일주일 이내 받는다. 계약에 의하면 30일, 계약에 의한다면 다 된다. 경우 된다예요. 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돼요. 우리 그 기업들 중에서 품위서 올릴 때에 세금계산서 올려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건 샀지 않 품위서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품위서 못 올리게 세금계산서 발행 안 준다는 건 당신한테는 안 팔겠습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린 전자가 되어 있죠. 전자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발행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말일 있는 데까지 얘가 연락이 없잖아. 그럼 전화하면 돼요. 다시 지금 그 뭐냐 안 사고 결정 안 나면 나 취소 계약의 해제로 수령세금계산서 날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의 해제로 수령세금계산서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돼요. 돈 1원도 안 받고도. 그거 안 하면 세금계산서를 품위서로 올려야 되는 기업에는 물건 안 팔겠다는 의사표현이에요. 그래서 발행해주고 계약의 해제로 다 날리면 돼요. 그럼 상대방도 어차피 그거 안 떠요. 계약 해제로 내가 수령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두 개 같이 뜨니까. 자, 다음 뭐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은 필요 없고, 자 우리 영수증이라고 237페이지 적혀 있죠. 자, 이 영수증에서는 우리 아래쪽 영수증 발급하는 사업자의 비곡한의 경계선이 있죠. 비곡한의 경계선 오른쪽에 지금 우리 영수증 발급하는 사업자에서 비곡한의 경계선 있죠. 자, 이 영수증 발급하는 사업자는 여러분이 물건 사러 가든 누가 물건 사러 갔을 때 세금계산서나 이런 거 발행 안 해주고 그냥 영수증 발행해줘도 되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쪽하고 비고에서 위쪽 아래쪽의 차이는 뭐냐면 위쪽은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나 사업자요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하면 그때 발행해 줄 수 있는 사업자. 그럼 비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 있죠. 아래쪽은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밀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과세사업자. 우리 기타 적혀 있는 그 지금 여객 운송에 기타 적혀 있는 게 이거예요. 택시 그리고 뭐 고속철도 우리 그 우등고속 항공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여기 기타 적혀 있는 것 얘네들은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지 과세사업자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래도 발급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안면만 트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 이발 미용이나 입장권 발행하는 곳들은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구경한다는 건 나중에 여러분도 외우게 돼요. 우리 서식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가 안 되면 영수증도 안 할 건데 얘네들 다 신용카드 받죠.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된다는 건 세금계산서로 매세 공제 안 된다는 거거든. 세금계산서가 안 되는데 신용카드 영수증 따위를 해준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용카드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얘네들하고 목욕 이발 미용 여기 그리고 입장권 발행 업자 거 다 빼내는 게 시험 테스트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안 된다는 것만 지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42페이지에 자, 매입세액 공제로 가서 242페이지 매입세액 공제. 자,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 대상 우리 과세 거래에 대한 세액이고 자기 사업 과세 사업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다음 적혀 있는 글자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리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과세 사업에 쓴다면 사용을 했던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사용을 안 했던 사용되리라 적혀 있으니까 공제해 주겠다는 거야. 부가세법은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공제 받아놓고선 딴짓거리 하면 팔았다고 할 거잖아. 간 죽은 거. 그렇기 때문에 사용 유무하고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우리 신고할 때 매출은 10% 과세다, 0% 영세다라고 먼저 기준을 나누는데 매입은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따로 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아니다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그 밖에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나 혹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우리 신용카드 등이라고 적혀 있죠. 등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지불카드, 체크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애들은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나오는 똑같은 애들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는 그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세금 계산서 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언제 들어봤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아직 세무 이거 공부도 안 했는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왜냐면 어제 했거든.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죠? 어제 제가 그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끼니까 부가가세 누적 효과가 발생해서 얻는 레이스에 있다고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게 그런 것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243페이지 재고 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 되는 건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없어요.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왜냐하면 뺀 금액이 되는 부가가치를 우리 매입세액 공제한다는 건 공급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 빼는 부가가치를 계산하는데 그 간이과세자는 그냥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그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아예 뺀 금액을 율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그랬다가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받은 적이 없으니까 재고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게 재고 매입세액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이 간이과세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개예요. 기장 안 했는데 굳이 꼭 하시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돈 받기도 애매하고 간이과세자니까. 자, 재활용 폐장 매입세 이건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다음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뭐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안 받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하면 당연히 공제 안 되는 거니까 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받을 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건데 거기에 부실기재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부실기재라는 건 누락했다는 거예요. 착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락하거나 그랬으면 이제 안 해줄 건데 근데 내가 뭔가 착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해줄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우리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짚고 보면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죠. 그럼 사업 때 공제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공제받아 놓고선 개인적 공급하면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써버리면. 두 번째
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게 영업 용도 외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하죠.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공제되는 것, 공제 안 되는 것. 자, 이렇게 봤을 때 승용차는 1000cc 이하는 경차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차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전부 다 해줄 거예요. 경차는. 그럼 1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이 차를 사든 이 차를 수리하는 매입세액이든 이 차에 기름 넣는 매입세액이든 이 차를 렌트카 회사에 빌려오든 간에 전부 다 공제를 안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승합차는 9인승 이상, 우리 흔히 카니발 같은 차 있죠. 자, 그럼 8인승 이하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 거고, 화물차는 업무용이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린 꼭 기억할 게 구입 유지만이 아니고 임차까지 렌트카 회사에서 이 차들을 빌리는 것까지도 렌트카 회사 과세사업자잖아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 주유소 과세사업자죠.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줄 거고, 카센터 차 수리하는 거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줄 거고, 지금 이 조건 애들은. 그리고 차 사는 건 또 당연히 안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입, 유지, 임차 전부 다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유선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자주 차 다녀야 되는 그 차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있죠. 거기에서는 그 골목길 좁은 데 들어가라고 경차를 쓰는 게 아니고 차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가세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제 친구 북인천 케이블 하고 있어요, 저기. 근데 거기 기사만 30몇 명이에요. 그럼 그분들 막 다니면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차를 쓰는 거예요. 유지비에 대한 모든 매입세액도 엄청 크겠죠, 비용이. 그럼 우리 그 여러분들 그 카니발이라는 차 있죠? 그 차가 렌트카 회사 가면 비쌀 거예요. 다른 SUV는 5년, 4년만 지나도 차값이 빡 내려가가지고 그냥 그저 사는 것처럼 될 건데, 카니발은 절대 안 내려요. 그 이유가 수요가 있잖아. 수요가 있는 이유가 그 카니발 차는 LPG가 아니죠. 경유차인데 그에 대한 경비는 회사가 사람들을 데리고 쓰고 경비 쓰는데 그 경비가 얘는 공제가 돼요. 그래서 렌트카 회사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잘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처리 부분도 민감하겠죠. 화물차는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얘네들이 쓸 거면 우리 공제받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여기 고치는 데라 써버리면, 유지하기 위해 써버리면 팔아버렸다고 하는 게 간주공급이었죠. 자가공급에. 다음 우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접대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접대했다고 해서 매출세액을 창출할 거라는 믿음은 단 1도 없다. 그런데 그래서 접대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쓸 거라고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 받아 놓고서 거래처 한테 줘버리면 그걸 사업상 증여로 팔아버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또 이거 면세 사업 관련. 면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지 않는 사업이죠. 그럼 그 사업에 사용한다면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얘를 공제받았다는 건 여기 쓸 거 아니라는 의사 표현이겠죠. 그래 놓고서 면세 사업에 쓰면 면세 사업 전용이라 그래서 시가로 팔아버린 거라는 거예요. 얘는 사업 때는 매입 가격 원가의 10%를 공제 안 받고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버릴 거를 매입세 괜히 공제받으면 시가로 판 걸로 해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기존 건물 철거비나 토지 등기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토지 정지나 평탄화 비용. 지금 철거업체든 법무사 사무소나 뭐 변호사 사무소든 토지 정지하는 그런 토목공사하는 회사든 전부 다 과세사업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들이 전부 다 회계 처리를 토지라고 처리할 거죠. 그죠? 그러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인데 내가 장부의 차변에 토지라고 썼어요. 토지라고 썼다가 이 토지를 나중에 팔 때 부가세 받을 수 있나요? 토지는 면세라 그랬잖아, 공급은. 그럼 부가세 창출 안 하죠. 그래서 회계 처리 토지라고 할 거는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게 우리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안 해주는 건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1월 2일 날 개업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7월 20일까지 하면 그때까지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적혀 있는데 이건 실기하면서 저와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실기하면서 247페이지에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도 실기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251페이지에 우리 경감세액에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저와 같이 간단하게 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면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개인 사업자한테 원래 법제례는 1%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특례로 해가지고 1.3을 올렸는데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 단말기 결제 금액의 1.3%를 우리 세액 공제로 해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대단한 게 옛날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연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1년간 1000만 원 한도로 해주게 돼요. 이 1.3%의 근원을 보면 좀 웃겨요. 그 옛날에 카드사 수수료가 1.3%였어요. 그런데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놓기를 과세관청은 엄청 원해요. 왜 원할까? 과세관청들이 원하는 이유는 카드 단말기를 두고 카드를 누가 긁으면 이 사업자의 매출이 포착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소득공제 해주는 거 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사업자들의 매출을 포착하려고 얼마 공제 좀 해줄게. 너네 월급이 25% 이상 쓰면 그게 15% 해주기를 꼬셨더니 한국 사람들은 큰 돈 내는 줄 알고 미친 듯이 끌고 됐죠. 그래서 빚쟁이도 막 생겼잖아. 그래서
너네들 이제 안 해도 돼. 다 잡았어. 그러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려고 그랬더니 하도 사업자들이 개인 근로소득자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그때 때마침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 또 있고 계속 그래서 경기한 거죠. 원래는 일모드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때문에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그게 없어졌으면 편했을 건데 있어서 힘들어요. 그럼 얘도 지금 꼬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자들한테 왜 카드 안 갖다 놓니 그랬더니 사업자들이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1.3% 떼줄게. 근데 진짜 더 잡아야 될 게 우리 간이 과세자 중에 음식업이라고 하는데 음식점, 숙박업은 2배. 얘네들은 2.6%를 해줘요. 간이 과세자 음식업은. 그래서 얘네들은 그 2배로 해가지고 해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 보면 신용카드 매출은표 발행세액공제가 경감세액공제에 적혀 있는데 카드 단말기 긁은 거에 대한 우리 카드 과세 거래라든지 현금 과세 거래는 여기에 금액은 들어오는데 오른쪽 칸이 막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정보에서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우리 개인 사업자는 이제도 좀 크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적혀 있죠.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였다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이에요. 251페이지 아래에 제일 아래에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는 20,000원이죠.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뭐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 전부 다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를 할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오른쪽 253페이지에 일단 경정. 자, 경정은 뭐죠? 경정 청구 이런 말 하죠. 내가 뭔가를 거꾸로 경정이라는 건 결정은 내가 신고를 안 하면 다시 그 과세관청이 나한테 얼마 내야 된다고 결정해 주는 거고 경정은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잘못했죠. 그러면 그걸 바로 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정해 준다라고 하면 회사가 망하죠. 그걸 표현을 아주 삭막하게 세무조사라고 하면서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에 세무서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몇 국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국, 2국에서 왔으면 뺑뺑이 돌리면서 온 거예요. 그럼 괜찮은데 3국에서 왔죠. 그러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 자리에 가서 본인 짐 챙겨서 집에 가시면 돼요. 3국, 4국은 그냥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인연 끊어도 돼요. 4국은 기획수사고 3국은 이미 여기는 재판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국에서 오면은 방법 없어요. 이미 걸려서 온 거예요. 근데 1국, 2국은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니까 그때는 이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게 너가 뭐 잘못해서 왔어라는 거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입증하면서 돌리면 되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계속 이건가 꺼내다가 팔다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아는 분 있으면 아는 분이 막아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온 것 같아 하면서 살짝 흘려줘요. 그 정도만 해도 어디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은 제가 언제 준다라고 했죠? 전에 우리 설명하면서 제가 그렇죠, 한 달이죠. 언제부터? 신고일로부터. 그래서 제가 7월 25일 날 하면 8월 24일 날 돌려줘요.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게 일반 환급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일로부터 30일 이내잖아. 예정 때는 안 해주니까.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일로부터 30일 이내죠. 그런데 조기 환급은 매달 돼요.
매달. 그럼 조기환급 대상이 뭐냐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한테 힘들게 하는 세법인가요? 귀찮을 수 있을지언정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돈이 1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부담은 안 하지만 그래도 부담될 수 있는 게 납부와 환급의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사업을 하는데 자 우리가 영세율로 수출하려고 샀는데 이게 지금 내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부담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청구를 하든 어떻게든 빨리 해서 수출하고 나서 수출을 증빙하면 조기환급 해줄 거라는 거예요. 조기환급 또 혹은 자 우리 회사가 10억짜리 기계를 사야 돼요. 부가세가 1억이에요. 부담되겠죠? 그럼 그게 부담되는데 이걸 1억 달에 살 생각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세테크상 할까요? 1억 달에 사면 8억 달에 받는데 나라도 6억 달쯤에 삽시다. 5월 6억 달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겠죠? 부가세법은 너네들 최대한 사업자 안 해가지고 매출세액을 창출 많이 해가지고 너네가 번 거에 부가가치에 납부를 해라. 이게 부가세법 생각이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을 산 거에 대한 매입세액도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조기환급 대상은 이건데 자 그럼 조기환급은 우리 먼저 253페이지 아래에 동그라미 2번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조기환급 적혀 있는 건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그리고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달이라는 이야기예요. 매달.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월 3일 날 뭔가를 매입을 했어요. 이걸 조기환급을 받을 거면 환급은 우리 3월 25일 날 조기환급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러면 일반적으로 4월 10일 이내에 이때 환급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조기환급이에요. 그럼 지금 1월 달에 산 거면 2월 25일, 2월 달에 산 거면 다음 달 3월 25일, 4월 달에 산 거면 우리 뭐 5월 25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왜 예정 신고 기간, 확정 신고 기간 걸 이야기 안 하냐면 그때는 원래 신고하는 기간이잖아요. 하지만 그때도 조기환급이라고 체크를 하면 우리는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조기환급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일반 환급은 30일이고 조기환급은 절반인 15일이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다음 달 25일마다 우리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254페이지에 가산세는 저와 같이 나중에 가산세에 대해서 좀 볼 거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저하고 마지막으로 260페이지에 간이과세자 적혀 있는 거 좀 볼게요. 자,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힘든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라고 했죠. 260페이지에. 자, 그럼 이 간이과세를 우리가 적용 배제 대상 업종이라고 표에 적혀 있는데 배제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세품의 중간 단계에 있는 우리 도매업이나 소매업이 세금야세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껴 있다면 여기에는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소매업은 상관없지만 도매업이나 제조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간이과세 적용 배제 대상 업종에 2번에 보시면 제조업 아래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중간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가세법상 의무를 다하기 힘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사면 세금계산서 안 받아도 돼요. 그럼 송금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하면 우리 문제없이 4만 원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제조업에서 우리 과자 만드는 것도 제조업이에요. 여러분들 양과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것도 우리 제조업으로 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우리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간이과세자의 납부라고 적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 과세자는 매출 가격이 100만 원이고 매입 가격이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부가 가치가 20만 원 창출되었다라고 하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뭐 매출세에서 매입세 빼는 거지만 거래공제법으로 하면 여기에 10% 하면 2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게 일반 과세자들 이야기죠.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 간이과세자는 너가 판매한 금액이 얼마니? 매출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에 팔면 너의 부가가치율이 얼마니? 20% 우리는 남겨요. 업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럼 20만 원 남겼네. 그럼 얘가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를 율이라는 걸 곱하면 나왔으니까 이거에 10%에서 너 그럼 2만 원 가지고 와,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간이과세자 방식이야. 그럼 일반 과세자는 이 매출 가격이나 하는 게 부가가치를 계산을 하는데, 얘는 부가가치 계산하는 게 아니라 판매한 금액의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제가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가가치율이 세법법전에 정해놓은 거예요. 262페이지에 보시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에 이 부가가치율을 곱해가지고 그래서 너 얼마 벌었네 라고 우리 세법이 가지고, 그럼 너가 이만큼 벌었을 거다라고 아예 그냥 매출액만 가지고 잡는 거예요. 아주 쉽게 가죠. 그래서 이 금액을 공급 대가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구멍가게 할머니들이 과자 팔고 팔면 총 얼마 파셨어요? 뭐 그게 어제 과자 판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남기셨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런 분들 10% 남겼다고 봐요. 그러면 매출을 뭐 한 달 동안 100만 원 해봐야 그러면 10만 원 남겼네. 그럼 부가세 10% 하면 그럼 부가가치가 10만 원이라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부가가치 10%가 부가가치세죠. 납부해야 될 게 그럼 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소액부징수에 걸려서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분들이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세액공제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자, 우리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죠. 그러니까 공급 대가 부가세 있는 포함된 금액을 팔잖아.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도 우리 영세율도 된 것처럼 아래에 모든 세액공제도 적용 대상이에요. 심지어는 힘드니까 더 많이 해주겠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63페이지에 자, 예정 부가납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자, 이 예정 부가납부도 우리 아래 3번에 보시면 이 20만 원, 30만 원 올라갔어요. 부가 금액이 세액이 30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미만이면 내지 말래요. 세금을 계산했는데 30만 원에 미달이 되면 내지 말래요. 30만 원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부가가치 해봐야 300만 원 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해봐야 6개월 1년에 300만 원 벌면 그게 뭐 많이 벌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지 말라라고 해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니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안 되지만 우리 제출서류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는 거예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는 제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영세율 뭐 첨부서류는 당연히 같이 하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246페이지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했을 때
264페이지에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직준연도가 4,800 미만.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자는 다 일반 과세자라고 해요. 과세사업자 중에서. 그럼 과세기간 1년이라고 전에 말했었죠.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는 과세기간이 6개월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과세표준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 곱해서 세율을 곱할 거고,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 부가세 뺀 거에다가 우리는 세율을 곱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 못한다라고 했죠. 근데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일반적으로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영수증만 발행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뒤에 납부 의무 면제라고 있는데, 자, 당해 과세 기간 1년 동안 총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는 거예요.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3천만 원이죠. 예를 들어서 미만이니까 그거 작겠지만 3천만 원에 일반 소매업들 구멍가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죠. 그럼 300이잖아요. 그럼 300에 부가가치세 10%를 하면 부가가치율이 10%를 했다는 거예요. 부가세가 아니고. 그럼 부가가치세 10% 하면 3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 세금 안 받겠다는 금액이랑 딱 떨어지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간이과세는 포기를 하고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저하고 같이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고, 자, 내일은 우리 올해 마지막 날이죠. 저하고 수업하는 거는. 그죠? 너무 슬프죠. 올해 마지막 날. 정말 슬픈 거 맞아. 그냥 영혼없이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아. 내일은 저하고 같이 컴퓨터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시자마자 컴퓨터 켜시고, 우리 컴퓨터 비밀번호 이거죠? 이게 우리 컴퓨터 비밀번호죠.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들어가시고, 아마 뭐 조만간 되면 또 뭐 업데이트 하니 뭐니 하면서 뭐 난리버섯 뜰 텐데, 그럼 관리자 계정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안 들어가면 우리 프로그램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왜냐면 서버만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저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그 과세 유형 잡는 거하고 부가세 신고서하고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 부속소리하고 연결성만 이야기해도 1시간 반이 훅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그것만 볼 거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시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